사실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걸 가지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그만큼 살릴 수 있겠는가. 네.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왕 논바닥이 좀 쩍쩍 갈라질 정도로 지금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적당히 소나기를 퍼붓는 수준이 아니라 한꺼번에 충분히 젖을 만큼 주지 않으면 다시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깔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추경의 총액 규모가 너무 작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논란의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한 번쯤 도입하는 걸 검토해봐도 좋겠다.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앞서서도 마스크 오브제 시행 오늘 첫날이니까요. 이게 숱한 시행착오와 숙고 끝에 마스크 오브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뭐 과거 정책이 어땠다 저땠다 뭐 이런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런 정책, 마스크 오브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마스크 나눔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국민한테 매일 마스크 한 장씩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역 현장이나 의료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돌아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렇게 먼저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남은 것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마스크 오브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사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본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니, 뭐 외국에서는 더 심한 상황도 있다. 또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들 네덜란드 사는데 네덜란드도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구조적으로 본다면 마스크라는 게 결국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구분되는 네. 계절성 제품이었던 거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도 다 비슷한 그 어떤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랑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 전에 호주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랬죠. 그 호주 산불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있는 마스크가 호주로 다 갔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마스크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지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예. 좀 정착이 되면 현재로서 그 뭐 미래 앞에 있는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혼란들은 차츰 좀 정리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좀 내놓은 정책들이 혼선이 있었다. 처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이제는 면 마스크도 괜찮다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서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매우 서툴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오브제 시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 판단에서 나온 정책을 생각해요. 일단은 이 정책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리면은 좀 정착이 될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뭐 과거 얘기를 자꾸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지만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라든지 감염병 학회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를 우리도 갖춰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귀를 다 닫아버리고 네. 엉뚱하게 뭐 중국에 300만 장 보낸다. 지자체도 곁다서 200만 장 같이 보내겠다. 이러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 한국인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주위에서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누가 복인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겠습니까? 마스크잖아요. 예.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거기다 대고 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물량 충분하다 그러는데 경제부총리가 산수를 하시는 분이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입니다. 적어도 한 25% 정도는 이제 어떻게 활동을 안 하시다 하더라도 적어도 3,500만에서 4,000만의 인구가 매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총 생산량은 한 100,000만 장 된다 그래요. 예. 그 4분의 1이 부족하잖아요. 예.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 수량과 정부 정책자들이 자꾸 말을 바뀌는 말바꿈 속에서 오히려 더 가수요가 더 생겨버렸어요. 처음서부터 저기 연합뉴스에 나왔던 어떤 그 저기 전문가 의사분들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저기 환자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나서가지고 마스크를 필수품이니 뭐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혼란을 저기 야기한 게 아니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보시면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비전문가들이 절대 나서면 내가 이럴 때는 전문가가 나서서 통제를 했으면은 이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말씀하시는 거에 정부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고 한다든가 국민께 마스크 공급이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많이 방송을 같이 하고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한참 전부터 이미 전문가들이 마스크 써도 그 면 마스크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염병이 초기에 확산될 때는 가급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원칙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 상황이라고 하면 네. 가급적 마스크를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 원칙을 꺼내서 그 당시에 WHO에서도 최선의 예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 잘 씻으시면 됩니다. 마스크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맞는데 정부가 중간에 이제 국민들께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담을 함으로써 모든 게 좀 뒤틀린 측면이 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면 마스크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외에 나가셔서 밀집도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안 쓰셔도 안 써도 괜찮습니다.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왠지 국민 입장에서 좀 속은 느낌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뭐 계속 중국인 막아야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거든요. 예. 근데 전문학회인 감염병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막아선 뭐 이 실효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갑자기 일본에서 지금 한국인하고 중국인 이거 금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언론에서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실효적인 방법이냐라고 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여전히 중국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왜 일본은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정치적 의도는 혹시 없는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서도 느껴지듯이 예상치 못하게 마스크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를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서둘러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그리고 이런 마스크 사태를 우리가 왜 겪어야 했는지는 또 차후에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음에 이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 말씀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에 제한을 가했고요. 우리도 0시부터 비자 면제 그리고 기자원 비자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른바 한일 빗장 걸기 외교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글쎄요, 뭐 코로나19 전국이랑 맞물려서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작년에도 사실 백색 국가 가지고 네. 양국 갈등이 있었는데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아베 총리나 그 아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내각에서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꾸 한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단순히 일본이 싫어서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출 규제 문제 나왔을 때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그냥 우리는 뒤통수 때린 것처럼 그렇게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충우돌식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이게 그 총리실에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 총리가 또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확진자가 1,200명이에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점 늘고 있어서 지금 500명 넘어섰잖아요, 이미. 네. 1,000명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유럽 같은 데도 프랑스도 지금 1,000명 넘어섰고요. 네. 유럽도 10,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하고 한국 막겠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인 막으면 일본 내 감염자 수가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외교는 또 상호주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은 다 틀어막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국민들은 더 많은 질타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조치하는 대로 결국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국제관계의 가장 큰 대원칙은 상호주의예요. 일본이 어떤 아베 정부가 특히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코로나 끝나면은 외교 다 포기할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직접 초치했는데 네.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심지어 우리 교민들의 집을 중국 공안이 문을 갖다가 빗장으로 광목으로 다 문을 다 폐쇄시키는 그런 것까지 자료화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 대사가 이거는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이니까 지방정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또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미국처 연방제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중국에 우리나라처럼 뭐 민주당도 있고 뭐 미래통합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나요? 중국 공산당 하나예요. 예. 각 성에는 총괄 책임하는 당서기, 그다음에 행정 책임자인 성장, 네. 모두 다 공산당이 직접 파견해요. 그러니까 중앙 단일 체제 국가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방 정부가 한 일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대한민국 외교부 정신 차려야죠. 그런 상황에다가 갑자기 일본이 정치적인 암수를 써가지고 한국 막는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그 전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1차관이 초치를 했어요. 예. 네. 그 장관이 직접 초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일 외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적어도 1차관이나 2차관 정도가 초치를 해야지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또 각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외교 감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당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항하는 것들이 오히려 폄훼를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며 제안을 한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기에 동의한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 재난 기본소득을 목적이 뭐고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일단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추경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라 빚을 늘리려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나라 빚 생각하면 경제 살리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추경이라고 하는 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 원칙이 깔려 있는 것인데 나라 빚을 내서 추경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경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다. 네. 그러니까 그건 논리상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조의 빚을 내서 그래서 경기를 살리는 것과 20조의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는 것.
예를 들어서 10조 원의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럼 그 돈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기왕이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기왕 빚을 낼 것 같으면 경기를 살려서 나중에 세수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네. 선순환으로 일으킬 만한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 규모를 두고 그동안에 많이 논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거랑 조금 좀 결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11조 원 조금 넘게 했잖아요. 11조 7천억을 추경을 편성했고 네. 실제로 이제 세출 예산으로는 8조 5천억을 잡았는데 좀 개인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사실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걸 가지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그만큼 살릴 수 있겠는가? 네.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왕 논바닥이 좀 쩍쩍 갈라질 정도로 지금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적당히 소나기를 퍼부는 수준이 아니라 한꺼번에 충분히 젖을 만큼 주지 않으면 다시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깔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추경의 총액 규모가 너무 작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논란의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한 번쯤 도입하는 걸 검토해봐도 좋겠다.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5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요. 근데 이 고소득층한테는 일단 다 주고 고소득층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환수를 하자 이런 또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글쎄요, 이 방법론 그러면서 이 재원이 4대강 예산보다도 적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00만 원씩 주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저부터. 예. 그러나 이걸 생각하셔야죠. 지금 저기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격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체는 다 재택근무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각종 모임이고 뭐 처음부터 다 올스톱 시키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이 하고 있는 자영업자 거기에 곁다서 있는 뭐 중소업 이런 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이런 데가 어려운데 거기다 내가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그 돈이 투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전에 말이에요. 한 가지만 살려드릴게요. 예전에 경기 살린다고 그 샌드위치 대회를 갖다가 억수 늘려가지고 한 열흘 정도 줬어요. 예. 국내 내수하라. 그 중에 300만 명이 다 외국 나갔습니다. 국내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좀 공부 좀 하라, 공부 좀, 제발 좀. 이게 마치 뭐냐면요. 과거에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그 페론주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페론주의에서 제일 저가한 게 현금으로 마구 지급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4대 부국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이런 외국에 사는 데서 보고 아무리 개념이 하나씩 도입해서 그 개념을 연구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51조 원 마치 무슨 세금을 갖다가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처럼 이렇게 막 내주겠다라고 하는 인식 가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도여서 올바른가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